제목 68년의 도전 금성사에서 LG전자까지 오프닝 1958년 부산.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땅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공장을 세웁니다. 당시 한국에는 라디오 하나를 만드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전자제품은 모두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름은 금성사. 오늘날 우리가 아는 LG전자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68년의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은 라디오 공장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 사이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6년 지금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플라스틱 사업가의 다음 도전 이야기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남 출신의 사업가 구인회는 부산에서 라키화학공업사를 세웁니다. 지금의 LG화학입니다. 당시 그가 만든 건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뚜껑을 만들다가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에 눈을 뜨게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빗을 만들고 비누 케이스를 만들고 칫솔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성공을 거둔 구인회 회장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기와 전자다.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도박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5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전자제품을 직접 만든다는 건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구인회 회장은 원래 포목점을 운영하던 상인이었습니다. 큰 사업 경험도 없었고 공학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을 키우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일보다 나라에 필요한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화장품도 플라스틱도 그리고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라. 이 원칙은 이후 LG라는 이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회사 전체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 됩니다. 2부. 금성사, 그리고 라디오 하나. 1958년 10월 1일 금성사가 문을 엽니다. 공장이라고 해봐야 지금 기준으로는 작은 작업장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자도 부족했고 부품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국산 라디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59년 11월 마침내 첫 국산 라디오 데이 500일이 탄생합니다. 이름조차 낯설었던 국산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라디오에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마을 전체의 구경거리였습니다. 한 대의 라디오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방송을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품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일본과 미국의 부품을 일일이 수입해야 했습니다. 설계도 역시 외국 기술을 참고하며 더듬더듬 익혀나갔습니다. 시제품이 고장나면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는 일도 흔했습니다. 당시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한국 사람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나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첫 국산 라디오는 시장에 나왔고 그 작은 성공이 다음 도전들의 발판이 됐습니다. 3부. 가정의 풍경을 바꾼 10년. 1960년대 금성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 국산 선풍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1962년에는 미국과 홍콩으로 라디오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시장만 보고 있던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1965년 국산 냉장고가 탄생합니다. 당시 냉장고는 부유한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한다는 개념 자체가 많은 가정에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1966년 국산 흑백 텔레비전 VD 191이 생산을 시작합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이 놓이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화면을 보는 풍경.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는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1968년 국산 에어컨, 1969년 국산 세탁기까지. 불과 10년 사이 한국 가정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금성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금성사가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 하나를 고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시기 가전제품의 보급 속도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느렸습니다. 냉장고 한 대 값이 일반 가정의 몇 달치 월급에 맞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은 할부로 가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한두 곳뿐이었고 저녁이 되면 그 집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방송을 보는 일도 흔했습니다. 금성사 제품 하나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풍경을 바꾸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사부. 수출로 승부를 걸다 1970년대 금성사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선을 돌립니다. 1977년 국산 컬러 텔레비전 CT808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보다 먼저 미국으로 전량 수출됐습니다. 국내 판매는 1980년에야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빨리 형성된 셈입니다. 1978년에는 업계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작은 라디오 공장으로 시작한 회사가 불과 20년 만에 이뤄낸 기록이었습니다. 5부. 태평양을 건넌 공장 1980년대 금성사의 해외 진출은 더 과감해집니다. 1980년 독일의 첫 유럽 판매법인을 세웁니다. 1982년에는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컬러 TV 공장을 짓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 지금 기준으로 봐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당시로서는 더더욱 파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두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판매한다. 이 방식은 이후 LG전자의 글로벌 전략의 뿌리가 됐습니다. 1984년 마침내 매출 1조 원을 돌파합니다. 1958년 작은 공장으로 출발한 지 26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1986년에는 독일의 유럽형 VCR 생산 공장을 세우고 1989년에는 태국의 판매법인과 합작 생산법인을 동시에 설립합니다. 이 시기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금성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해외 영업망을 더 넓히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1990년에는 국내 최초로 냉장고 생산 1000만 대를 돌파하는 기록도 세웁니다. 30년 전 라디오 한 대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매년 수백만 대의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6부. 흔들리는 1990년대 하지만 1990년대 초 금성사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국내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면서 해외 가전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노사 갈등도 격화됐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위기감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쟁사들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연공서열 문화와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빠르게 바뀌는 시장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6.5부. 외환위기라는 폭풍 1997년 한국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이 무너졌고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LG전자 역시 이 폭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빌린 자금의 상환 부담이 갑자기 몇 배로 커졌습니다.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환위기는 역설적인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LG전자는 이 시기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위기 속에서 체질을 바꾼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이후 2000년대의 성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7부 이름을 바꾸는 결단. 결국 금성사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합니다. 회사 이름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1995년 1월 금성사는 LG전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룹 전체도 럭키금성에서 LG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당시 구자경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그룹의 명칭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36년간 불려온 이름을 버리는 일은 단순한 마케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전체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으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같은 해 LG전자는 더 과감한 도전에 나섭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가전회사 제니스를 인수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의 오래된 브랜드를 사들인 사건으로 당시 미국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키우려 한 셈입니다. 8부 디지털 화면 경쟁의 시작. 1990년대 후반 산업의 흐름이 빠르게 디지털로 옮겨갑니다. LG전자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40인치 PDP TV를 독자 개발합니다. 1998년에는 세계 최초로 60인치 PDP TV를 개발합니다. 당시 가정용 TV로는 상상하기 힘든 크기였습니다. 1999년 텔레비전 누적 생산량이 1억 대를 돌파합니다. 1966년 첫 흑백 TV를 만든 지 정확히 33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30여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의 축적이 숫자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PDP TV를 둘러싼 경쟁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LG전자는 후발주자임에도 대형화 기술에서 빠르게 선두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당시 한 일본 매체는 한국 기업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몰랐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LG전자가 LCD와 OLED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기술에서 한번 따라잡은 경험이 다음 세대 기술에서는 선두를 노리는 자신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9부 인터넷이 연결된 냉장고. 2000년대 들어 LG전자는 더 흥미로운 시도를 합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냉장고를 출시합니다. 인터넷으로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확인하는 개념. 지금이야 스마트홈의 기본 개념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선 아이디어였습니다. 같은 해 LG전자의 에어컨은 세계 판매 1위를 달성합니다. 2001년에는 비동기식 IMT 2000, 지금으로 말하면 3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도 뛰어듭니다. 가전회사를 넘어 정보통신 기업으로의 변신이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LG전자 내부에는 독특한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영업망을 넓혀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LG전자의 가전제품이 닿지 않는 대륙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10부의 휴대폰 전쟁에 뛰어들다 2000년대 중반 전 세계 산업의 무게중심이 휴대폰으로 옮겨갑니다. LG전자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초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한때 세계 3위권 휴대폰 제조사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초콜릿폰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디자인폰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LG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부 G 시리즈와 V 시리즈,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적자 LG전자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G 시리즈, V 시리즈 같은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듀얼 스크린, 모듈형 디자인 같은 독창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평가받는 제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생태계 측면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적자는 한 분기, 두 분기를 넘어 계속 쌓여갔습니다. 결국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누적된 손실 규모만 5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매 분기마다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신제품을 낼 때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품과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지 않았고 적자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기술은 있었는데 생태계가 없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라 앱 생태계와 브랜드 충성도의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12부 떠나기로 한 결정. 2021년 LG전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 세계 3위권까지 올랐던 사업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하나의 실패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적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사업을 붙잡고 있기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곳에 자원을 투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트는 것도 기업에게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통해 배운 셈입니다. 12.5부 가업을 물려받는 방식 젤지라는 이름 뒤에는 구씨 일가의 독특한 경영 승계 문화도 있습니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구인회 회장에서 구자경 회장으로, 구자경 회장에서 구본무 회장으로, 그리고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무 회장으로. 세대가 바뀔 때마다 회사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구자경 회장 시절에는 품질 경영과 해외 진출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구본무 회장 시절에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광무 회장 체제에서는 스마트폰처럼 승산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전장과 AI 인프라처럼 미래 가능성이 큰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바뀔 때마다 LG전자가 보여준 결단의 방식도 함께 바뀌어온 셈입니다. 13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업 스마트폰을 떠난 LG전자는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전장 사업이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LG전자는 일찍부터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년간은 이 사업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과의 신뢰를 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돈만 쓰는 사업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LG전자는 꾸준히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모터, 인버터, 컨버터, 텔레매틱스 같은 핵심 부품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이 시기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자동차 부품은 우리 전문 영역이 아니다 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초기 몇 년간은 매 분기 적자가 이어졌고 투자 대비 성과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가전회사가 만드는 자동차 부품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품 하나의 결함이 자동차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증 과정은 가전제품보다 훨씬 길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적자와 검증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14부 인고의 시간이 끝나다 그리고 2026년 그 인고의 시간이 결실을 맺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가장 큰 적자 사업부였던 곳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의 실패와 전장 사업에서의 성공. 두 이야기는 같은 회사 안에 있었던 전혀 다른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빠르게 정리해야 했던 실패였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버텨내야 했던 인내였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LG전자는 두 사업 모두에서 배운 셈입니다. 15부. 한번 팔고 끝나는 시대는 끝났다. 2020년대 들어 LG전자는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독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냉장고나 정수기를 한번 사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품을 구독하고 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터를 교체해주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그 대가로 매달 구독료를 받습니다. 이 변화는 매출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반복적인 수익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구조를 특히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16부. 보이지 않는 경쟁력 또 하나의 변화는 친환경 경영입니다. LG전자는 펜액매를 재활용하고 가전 리퍼빗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제품을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부품을 골라내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제 환경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닙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는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환경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16.5부. 전 세계에 흩어진 공장들 LG전자의 생산 거점은 이제 한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 중국, 태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냉장고라도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관세와 물류비, 그리고 현지 시장의 요구사항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글로벌 생산망은 1980년대 미국 헌츠빌 공장에서부터 시작된 전략의 연장선입니다. 현지에 공장을 두고 현지 니즈에 맞춰 생산하는 방식. 이 전략이 40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금은 관세 변수가 생겨도 생산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길게 보면 오늘의 위기 대응 능력도 결국 과거의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인 셈입니다. 17부. 열을 다스리는 기업.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 LG전자에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산업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AI가 발전하면 반도체 회사만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수천 개의 GPU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하면 믿기 힘든 양의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반도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서버가 그대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AI 시대의 숨은 승자로 냉각 기술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바로 이 시장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사업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냉각 방식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기로 열을 식히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액체를 이용해 칩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사실 LG전자가 수십 년간 에어컨과 냉장고를 만들며 쌓아온 열교환 기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들던 노하우가 전혀 다른 산업인 AI 인프라 시장에서 다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LG전자를 단순한 가전회사로 보지 않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18부. 가전회사와 엔비디아의 만남비 흐름 속에서 의외의 협력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LG전자는 엔비디아와의 로보틱스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LG그룹 차원에서는
엔비디아로부터 1만 개에 이르는 GPU를 도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68년 전 라디오 하나를 만들기 위해 분투했던 회사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가전회사가 어느새 AI 인프라 산업의 한 축으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19부 숫자로 보는 2026년 이런 변화는 실제 실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26년 1분기 LG전자는 매출 23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직전 분기였습니다. 희망퇴직 비용 때문에 영업 적자를 냈던 회사가 단 한 분기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반등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사업부에서 동시에 성과가 나야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5부 지금 LG전자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그럼 지금 LG전자의 매출은 정확히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생활가전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같은 제품이 포함된 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68년 전 시작했던 본업이 지금도 가장 큰 기둥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TV와 모니터, PC를 포함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전체 매출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동차 전장 사업과 기업용 디스플레이, 로봇 같은 신사업이 채우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아직 작지만 성장 속도로 보면 가장 빠른 영역입니다. 가전이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면 전장과 AI 인프라는 회사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씨앗인 셈입니다. 20부 주가가 말해주는 이야기. 주가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했습니다. 2월 초 10만원대 초반이었던 LG전자 주가는 석 달 만에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 일주일 동안 24%가 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30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령층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동안 30대 투자자들만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쩌면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1부 유럽 가정의 보일러를 바꾸다 LG전자의 변화는 한국 밖에서도 확인됩니다. 유럽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줄이고 전기로 난방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그 중심에 히트펌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LG전자는 스페인과 세르비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으로 공급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정의 보일러를 한국 가전회사가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68년 전 라디오 하나도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의 회사가 이제는 유럽의 난방 방식을 바꾸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사실 원리만 보면 에어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열을 모아 옮기는 기술이 여름에는 냉방으로, 겨울에는 난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LG전자가 수십 년간 에어컨 시장에서 쌓아온 압축기와 열교환 기술이 유럽의 친환경 난방 시장에서 다시 한번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친환경 보조금을 늘리면서 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2부 할리우드가 인정한 화면 TV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TV 브랜드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영화 전문가들은 LG 올레드 TV를 직접 체험한 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작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TV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와 신뢰가 경쟁력입니다. LG전자는 그 자리를 조금씩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레드 기술은 LG전자가 십수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물입니다. PDP와 LCD 시대를 거치며 쌓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OLED라는 다음 세대 기술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때는 수율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는 약점 때문에 시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했고 결국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끈기 있게 버틴 기술이 결국 브랜드의 정체성이 된 사례입니다. 23부 장밋빛만은 아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6월 20일 기준 LG전자 주가는 21만원대입니다. 직전 거래일보다는 다소 내려온 가격입니다. 52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았을 때는 7만원대, 가장 높았을 때는 43만원대였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증권가의 목표가도 9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관세 문제도 남아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출렁일 가능성도 함께 커진 상황입니다. 투자자라면 몇 가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지금의 성장이 일시적인 기대감인지 실제 실적으로 계속 이어질지입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LG전자의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부입니다. 만약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된다면 지금 주목받고 있는 냉각 사업의 성장 속도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상승 뒤에는 늘 이런 변수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4부 다음 68년을 위한 그림. 그렇다면 LG전자가 그리는 다음 그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AI와 로보틱스입니다. 가전을 넘어 집안 곳곳을 스스로 관리하는 로봇과 AI 시스템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모빌리티입니다. 전기차 전장 부품을 넘어 자동차 안의 경험 자체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간 솔루션입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집과 사무실, 나아가 도시 전체의 에너지와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 AI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전회사로 시작한 LG전자가 결국 도달하려는 곳은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설계하는 기업이라는 그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최근 CES 같은 글로벌 전시회에서 투명하고 무선으로 작동하는 OLED TV를 선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유리처럼 보이다가 전원이 켜지면 화면이 되는 방식입니다. 거실이라는 공간 자체의 정의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가전제품들 사이의 경계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집안의 에너지 사용을 통째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집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해외 기업과의 협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과 함께 AI 서버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독일 자동차 제조사와는 자동차 부품 역량을 결집한 통합 솔루션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LG전자의 협력 상대는 가전업계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셈입니다. 25부 68년이 남긴 것. 1958년 라디오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에서 누군가는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도전이 68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가전회사를 넘어 AI 인프라와 미래 모빌리티까지 넘보는 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인터넷 냉장고, 세계 최초 60인치 PDP TV 같은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23분기 적자 끝에 떠나야 했던 스마트폰 사업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LG전자는 멈춰있던 적이 없습니다. 가전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다시 전장과 AI 인프라로. 실패할 때는 빠르게 정리했고
가능성을 봤을 때는 길게 버텼습니다. 그 균형이 68년을 이어온 힘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는 또 다른 전자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두 회사는 한 시대를 함께 거쳐오며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동안 LG전자는 가전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는 전장과 냉각 기술로 다른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출발한 두 기업이 전혀 다른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한국 전자산업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클로징 사람들은 아직 LG전자를 가전회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68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이름은 늘 다시 쓰여왔습니다. 금성사에서 LG전자로, 가전회사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5년, 10년 뒤 LG전자는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LG전자를 여전히 냉장고 회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레드 TV의 화질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AI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냉각 기술 기업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LG전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하나의 얼굴을 만드는 중입니다. 다음 10년 뒤 우리는 이 회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8년의 도전 LG전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